220V로 전환한다고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손실이 얼마나 큰데 한국 따위는 절대 못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비웃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막대한 비용 문제로 여전히 11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20V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가질 수 없는 비밀 전략을 품게 되었죠. 막대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이 30년이 걸리는데도 한국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게 한국이 갖게 된 비밀 전략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미처 몰랐던 비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라인하르트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정부와 기업의 인프라 전략을 자문하는 에너지 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나라의 전력 인프라를 분석하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을 직접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업무 인생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전력산업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던 순간이었죠. 당시 많은 참석자들은 한국을 선진국과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나라 정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직접 조사하던 저는 그런 판단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에 관한 문제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들은 전력 기술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 때문에 변화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국가 인프라는 한번 선택하면 수십 년 동안 묶이는 구조라 말했는데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인지를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여전히 기억납니다. 지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치우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를 다시 짓는 문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구축된 전력망은 바꾸는 순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영역에서 예외적인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비용이나 편의가 아니라 장기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된 것이었고 이런 행위는 선진국 내부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택이 만들어낸 전략적 결과는 전력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었고 외부에서는 그 진위를 거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전력 인프라의 개조를 논의하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그 시점에 그런 결정을 했는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한국이 선택했던 전략이 어떤 원리로 작동했고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비장의 무기는 나중에 등장할 텐데 그 이전 단계에서 세계는 한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석가와 정부기관이 한국을 실수로 과소평가했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전략은 단순히 전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시장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조사하면서 놀랐던 점은 설계 방식에 대한 접근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전력 인프라를 기존 체계 위에 증설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거대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소와 송전선을 이어붙이는 방식이 빠르고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방식을 표준으로 삼고 있었고 이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력은 필수 재화였고 끊김없이 공급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고, 특히 에너지 손실 비용이 누적된다는 점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본 뒤 저는 각국의 에너지 손실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기재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의 송배전 손실은 평균 15% 전후였으며 일본은 11% 내외였고 다른 여러 산업국은 대부분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손실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력을 발전소에서 생산한 뒤 도시로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이었고, 이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전력망 구조의 근본적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치가 등장하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송전 손실률은 5%대였고 특정 연도에는 4%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해당 데이터를 의심했고 정정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된 내용은 동일했고 자료가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 양측에서 모두 인증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더 이상 누가 가장 많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아니었고 누가 가장 많은 에너지 손실을 줄였는가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발전소 수나 전력 소비량 규모로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작았지만 손실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측에서는 이 부분에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전력 단가가 높고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 비용과 효율 문제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단순히 흥미로운 수치가 아니라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산업 경쟁력 논의에서 주변부에 배치했던 국가와 기관들이 한국의 전력 전략을 분석 대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력 효율이 국제 기준에 비해 조용하게 우위에 올라서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회의에서는 한국의 사례가 언급되며 참석자들이 서로에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손실률을 제어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한국이 고급 기술을 도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다른 참석자는 특정 해외 기업이나 설비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본질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기술이나 설비 이전의 문제였고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그때까지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국제전력 시장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실적을 과대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내부 수요를 해결하고 산업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평가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시장은 단순히 발전소와 송전선의 문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등 새로운 고전력 산업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에너지 효율은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이 되었고 비용이 아니라 기술의 기준이 됐습니다. 세계는 뒤늦게 한국이 선택했던 구조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한국의 효율성을 단순히 운영 능력으로 해석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에너지를 아끼는 나라가 아니었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달라질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 놓은 나라였습니다. 이 설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었고 이미 늦은 국가들에게는 따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세계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전력 인프라가 국제회의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뒤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각 국가의 에너지 단가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당시 미국의 산업용 전력 단가는 고정 비용과 환경 비용이 함께 상승하며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일본 역시 원전 의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단가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를 보고 각 국가의 전력 전략이 어느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력 단가가 다른 산업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력 단가는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히 한국이 어떻게 손실률을 낮췄는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산업 전력 단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설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구조 설계와 정책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국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의 전력 인프라는 전력 생산, 송전, 수요 예측, 산업 배분이 서로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상호 연동된 상태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존 시스템의 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했지만 한국은 내부 구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도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 안정성은 제조 산업과 첨단 산업에서 매우 큰 경쟁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경쟁국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생산 공정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전력 비용이 제품 제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특히 고전력 장비가 많은 반도체 공장은 전력 인프라가 곧 경쟁력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국제통계기관에서 반도체 제조 국가별 전력 비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보고서에서 한국과 경쟁국 간의 에너지 비용 격차가 정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용이 일본과 미국 대비 유리하다고 설명했고, 이 결과는 투자기관과 정책기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장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전력 인프라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비교나 국가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비용과 인프라 효율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었고, 그 산업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인공지능 등 미래 경제의 중심 산업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제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는가? 이런 구조는 언제부터 준비된 것인가? 이미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미국과 일본에서도 전문가 팀이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일부 연구기관은 한국 정부와 접촉해 기술과 정책 데이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전략이 조용하게 작동한 결과가 외부에서 인지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한 번 인지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도 외부 세계는 한국의 선택이 가진 진짜 목적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은 한국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를 설계했다고 해석했지만 이 해석은 절반만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고 한국 내부에서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시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흐름이 발생했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전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의 후발 국가 정도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전력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손실률, 전력 단가, 산업 전력 안정성이라는 수치는 모두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다른 국가들은 이 부분에서 전략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조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앞으로 더 강력한 존재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예측한 투자 기관들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구조만이 확인된 단계일 뿐이었고 세계는 아직 한국이 선택했던 결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장의 무기는 다음 단계에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세계가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 됩니다. 한국을 향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던 시점,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력 구조가 단순한 효율성과 가격 안정성을 넘어 어떤 형태의 전략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가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서로 결합된 구조였고, 특히 반도체 산업과 전력 시스템이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전력과 산업을 별개의 영역으로 관리했지만 한국은 두 영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해 정책을 설계한 상태였습니다. 이 차이가 뒤늦게 감지되면서 한국이 왜 그토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했고 생산량과 기술력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다른 제조 산업과 달리 전력 품질과 공급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공급 전력의 미세한 변동도 설비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이 전력망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장마다 별도의 전력 설비나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비용과 리스크를 함께 증가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산업 자체가 국가 전력망에 통합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고 공장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전력망의 안정성이 강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드러난 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한국은 30여 년 전부터 국가 전력 체계를 산업 성장 중심으로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전압 전환과 송전 손실을 줄이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와 여러 정책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단순한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산업을 위한 기반 구조 구축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력 인프라의 선택이 반도체 산업, 제조업, 데이터 산업과 결합되면서 에너지 단가와 기술 경쟁력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 격차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국제 시장에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 내 일부 연구기관과 언론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력 구조를 분석하는 기사를 발표했고 그 기사에서 한국 기업이 에너지 효율 기반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 전력 단가가 일본 대비 유리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 설비를 추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이어졌고 일부 정책 자문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까지 포함해 이해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전력망과 산업망이 통합된 한국의 구조는 기존 분석 틀에서 벗어난 사례였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이를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러한 구조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설계한 것이었고 외부 평가나 언론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중요해지고 고전력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연산 인프라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고전력 인프라의 가치가 부각되고 경쟁국들은 뒤늦게 이를 따라가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력망이 구축된 국가에서 구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고 비용도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게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택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을 먼저 설치한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산업과 전력을 통합한 구조였고 이 구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전력망과 산업망을 다시 설계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시장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되었고 평가 기준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한국이 어떤 환경에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결합하여 국가 전략으로 연결되었는지까지 이해해야 이후의 변화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는 순간 한국을 얕봤던 국가들이 왜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지 그 근거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의 산업전력 비용과 효율 관련 데이터가 국제회의에서 언급되자 반응은 곧바로 갈렸다. 일부는 흥미롭게 바라봤지만 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치가 과장됐거나 특정 시기에 특수 조건 덕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산업용 전력 단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기간과 송배전 손실 감소 추세가 동시에 기록된 점은 일반적인 국가들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흐름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기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냈고 언론에서는 특정 산업군을 위한 보조 정책이나 장비 교체 효과가 수치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처음에 관심은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에서 출발했다. 의심이 거세지자 검증이 시작되었다. 국제에너지기관과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산업단지와 전력 설비에 대한 현장 평가를 진행했고 정책 보고서와 장기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했다. 기업들의 피크 수요 대응 전략, 배전 설비의 구조, 산업용 전력 품질 관리 방식, 예비 전력 운영 체계 등은 회계적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한 항목이었고 이를 통해 여러 수치의 신뢰성을 교차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산업단지의 전력 사용 패턴은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도체, 철강, 화학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군의 부하가 증가하던 시기에 손실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기존의 교과서적 모델에서는 부하 증가 구간에서 손실이 비례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부터 분석 방향이 바뀌었다. 한국의 수치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력 설계 방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등장했다. 일부 기관은 한국의 전력망이 산업 수요에 맞춰 설계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는 다시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량이 확대되던 시점과 산업용 전력 단가가 안정되는 시점이 겹쳤고 송배전 손실률이 낮아지는 시점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후 발표된 국제에너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수치를 단순한 비용이나 기술 효율 차원이 아니라 산업 성장과 연동된 구조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제 논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지만 검증이 반복되자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인으로 향했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먼저 도입했고 어떤 설계를 통해 비용 구조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국제투자기관의 보고서 내용도 완전히 바뀌었다. 초기에는 전력 단가 비교 및 효율 비교에 그쳤던 보고서가 이후에는 산업 인프라 구조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데이터 산업, 제조업, 배터리 산업 등 다양한 고전력 산업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든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인프라 설계는 미래 전망에서도 이점을 가진 구조로 평가되었다. 일부 기관은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산업 구조를 국가 경쟁력 요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되었다. 이제 외국의 반응은 단순한 감탄이나 인정이 아니라 분석적 관심으로 변화했다. 한국의 수치가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외국 정부와 연구기관은 한국 모델을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은 이 구조를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초기 전력망이 이미 고착된 상태였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 기존 인프라가 너무 깊게 뿌리내린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선진국들이 이미 지나간 시점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 사실이 외국의 시선을 더욱 바꾸어 놓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산업과 전력 체계가 지역별로 분리된 구조였기 때문에 통합 설계가 애초에 어려웠다. 일본의 동서 주파수 차이 문제는 이후 확장된 산업 설비와도 충돌했고 이를 통일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비용 문제와 지역 합의 문제에 가로막혔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형 도시의 전력망은 이미 수십 년간 누적된 설계 위에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산업 수요가 추가될 때마다 별도의 설비나 변전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한국은 산업 성장 이전의 전력망을 먼저 고도화하면서
이후 확장된 산업이 전력 기반 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제 일부 외국 연구자들은 한국을 단순히 산업에서 성공한 국가가 아니라 전력 기반을 먼저 설계한 국가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현재의 기술 경쟁력에서 나타났다. 한국의 반도체, 데이터 산업, 배터리 산업 등은 비용 경쟁력뿐 아니라 생산 안정성에서도 우위를 확보했고, 이는 국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실하게 강화했다. 수치와 기록은 과거의 한국을 평가하던 기준을 흔들었고, 지금은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탐색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존재한다는 점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지금은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 한국의 전력 인프라 전략이 검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자 해외 연구기관과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은 단순 비교나 평가에서 벗어나 한국 모델을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동했다. 이제 논점은 더 이상 한국의 수치가 맞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였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한국의 전력 공급 모델과 산업 기반 결합 방식을 분석한 보고서가 연속적으로 발표되었고, 기업 담당자들 역시 공장 설립 단계에서 전력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분석이 깊어질수록 한국 모델을 그대로 재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가장 먼저 드러난 장벽은 비용이었다. 미국의 대형 도시 전력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산업과 생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고, 이를 뜯어내고 새로 설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일본 역시 지역별 전력망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거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과 비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이를 10년 단위로 계산할 경우 투자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비용 문제만이 아니었다. 기술적 장벽도 존재했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고전력 설비는 안정적인 전력 품질이 핵심이지만, 많은 국가의 전력망은 생활용 전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산업용 전력 품질 관리가 별도의 설비나 장치를 통해 보완되는 구조였다. 반면 한국은 산업용 전력 품질을 국가 전력망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단일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송배전 구조에 내장된 요소였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장비를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시간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그 다음이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최근에 구축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확립한 구조였다. 산업 기반이 확장되기 전에 전력망이 먼저 정비되었고, 이후 산업이 그 위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산업이 먼저 성장했고 전력망이 뒤따라 구축되었다. 이 순서의 차이는 단순한 행정적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 구조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다수의 보고서는 한국이 산업 확장과 전력 기반 확장을 동시에 고려한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뒤늦게 재현하려면 기존 산업 기반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치적 장벽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한국의 구조는 정부 정책, 공기업, 민간 산업, 주요 산업군의 이해관계가 장기적으로 정렬되어 형성된 것이었다.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렬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산업의 확대를 원하지만 전력기업은 단기 비용을 고려하고 시민들은 전력요금 인상에 민감하며 산업계는 설비 확장을 위해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은 표류하거나 재검토를 반복했고 결국 추진 속도가 늦어졌다. 한국이 이 구조를 구축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렸다는 사실은 이를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사회적 장벽도 존재했다. 한국은 산업성장과 전력망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을 감내하는 경험이 있었지만 많은 국가들은 전력 인프라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절, 공사 비용 부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었다. 특히 생활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반응은 매우 강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체계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였고
한국은 이 부분을 통과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의 차이가 존재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산업처럼 고전력 기반 산업이 경제 핵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확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산업구조의 차이는 전력 인프라 개편의 동기를 약화시켰고 이에 따라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졌다. 외국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이유로 한국 모델이 단순히 우수한 구조가 아니라 시기적 선택과 산업적 요구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분석했고 이를 재현하려면 산업 성장과 전력망 개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이제 분석은 전혀 다른 질문으로 옮겨갔다. 한국이 이런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만약 의도된 구조라면 한국은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이미 기반을 마련한 국가라는 의미가 되며 자연 발생적 구조라면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유리한 우연적 선택이 된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을 평가하던 기존 담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추격자가 아니라 산업 기반을 설계한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었다. 한국이 산업 전력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결정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외국 전문가들은 결론이 아닌 출발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제 분석의 방향은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향했다. 그리고 그 원인 속에는 한국이 수십 년 전 내린 한 가지 선택이 있었다. 이 선택이 공개되는 순간 많은 국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얕보던 담론은 근거를 잃었다. 한국의 전력 인프라 전략을 분석하던 해외 전문가들과 정책기관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기반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특정 산업군이 성장한 이후에 뒤늦게 구축된 구조도 아니었다. 산업이 성장하기 전에 전력망이 먼저 깔렸고 산업은 그 위에서 확장되었다. 이 순서의 차이가 한국을 설명하는 핵심이었다. 외국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구조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이전 시점에 한국이 이미 대규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용 전력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용 전력을 가정용 전력과 동일한 품질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용 배전망을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가 구축되어 있었다. 이는 반도체 공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조였고 데이터 센터나 제조 설비에서도 동일하게 이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드러난 지점은 전력망만이 아니었다. 외국의 분석이 더 깊어질수록 한국이 수십 년 전에 내린 한 가지 정책적 선택이 구조 전체의 기초를 형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선택은 바로 전압체계 전환이었다. 한국은 산업화 초기에 사용하던 110V 체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20V 체계로 전환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생활 개선이나 가전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220V 체계는 동일한 전력을 공급할 때 전류를 절반으로 줄이며 이는 송전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손실이 줄어들면 에너지를 더 먼 거리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고 이는 발전소 입지 선택의 자유도를 높인다. 산업용 설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품질 역시 안정화된다. 전압 전환은 국가 전체 인프라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가정, 공장, 학교, 병원 등 모든 건물의 배선과 설비를 교체해야 했으며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한국은 이 작업을 1970년대부터 실시했고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정부 기록과 산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시점은 32년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여러 번 흔들렸고 오일 쇼크와 금융위기, 산업구조 재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해외 연구자들에게 가장 의문을 남겼던 지점이었다. 왜 한국은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을 중단하지 않았는가? 분석이 진행되자 외국 기관들은 한국이 이 구조를 통해 얻은 이점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220V 체계는 장거리 송전 비용을 낮추고 산업용 전력 인프라 확장을 쉽게 했으며
반도체 공장과 같은 고전력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반대로 110V 체계를 유지한 국가에서는 동일한 산업 확장을 위해 별도의 설비, 장치, 배전망을 증설해야 했고 이는 비용 상승과 확장 속도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110V 체계가 이미 생활 영역에서 완전히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 변경 시 사회적 부담과 금융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역시 주파수와 전압 체계가 지역별로 상이했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정치재 정산업적 난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외 언론과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단순히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가 아니라 산업을 떠받치는 전력 기반을 설계한 국가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설명할 때 기술 개발 속도나 제조 공정 역량이 주로 언급되었지만 이후에는 전력 효율, 송배전 구조, 전압 체계 전환 같은 항목이 함께 설명되었다. 시선은 제품과 공정에서 인프라와 구조로 이동했다. 다른 국가들은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왜 당시에는 이 선택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는가? 해외 기관의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다. 한국은 산업 기반이 확장되기 전에 전력 기반을 구축했고 이는 시간이 흐른 뒤에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산업이 먼저 성장했고 전력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며 보완하는 방식이었다. 티핑 포인트는 여기서 발생했다. 산업이 먼저 확장되고 전력이 뒤따를 경우 산업 확장은 전력망의 한계를 기다려야 한다. 반대로 전력이 먼저 구축되면 산업은 전력망의 한계를 걱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 한국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산업이 확장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 선택을 그 시점에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 외국 전문가는 한국을 추격국으로 부르지 않았다. 한국은 산업 기반을 설계한 국가로 분류되었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한국의 위치는 더 이상 주변 영역이 아니라 핵심 영역으로 이동했다.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센터 등 고전력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전력망이 뒷받침된 소수의 국가로 남게 되었고 이는 한국 기업이 국제 협상에서 갖는 협상력과 선택지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력망은 보이지 않지만 공급망은 숫자로 나타났고 시장은 이 숫자에 반응했다. 결국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시간 기반의 설계였다. 한국은 산업이 생기기 전에 전력망을 깔았고 전력망이 깔린 후 산업이 성장했다. 이 두 요소가 맞물리면서 고전력 산업 시대의 경쟁력을 형성했다. 해외 연구기관들은 이를 정책적 선행 설계로 설명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는 현재 필요에 따라 전력을 공급했지만 한국은 미래 산업을 전제로 전력을 구축했다. 지금 세계는 그 차이를 수치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다.